자, 의사소통 제7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7강의 시작은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서 제작한 문서 작성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 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 교육을 한국능률협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문서 작성을 위한 교육은 왜 생겼냐? 우리가 공문서 작성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요즘 같은 코비드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강의는 아니지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거고, 개정된 정부 핵심 행정 업무 서식 편람의 공문서 작성 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핵심을 파악해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된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이 문서 작성 교육의 목표인데, 이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왜 비대면을 통해서 공문서 작성 과정을 만들었냐 하면, 코로나 시대의 학습 환경의 변화와 필수 공문서 작성 기법의 온라인화를 통해서,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대체 수단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해서 이거를 문서 작성 교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공문서 작성에서는 뭘 배울 것인가 하면, 정형화된 공문서 작성의 모든 지식, 어떤 틀에 정해져 있죠. 공문서 작성에 그 틀이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을 나누기 위한,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한 거고, 개정되어져 있는 규정 또는 지침, 공문서 작성 어떤 일정한 틀에 맞춰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것의 포맷부터 구성 또는 문장 작성까지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문서 작성 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비대면 공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비대면 기반 효과적인 문서 작성 요령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고, 온라인상으로 양방향 상호작용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간 질의응답 및 코칭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를 통한 작성안을 공유해서 피드백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커리큘럼을 보면 2시간짜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커리큘럼입니다. 2시간짜리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커리큘럼 보면 최근 공문서 작성 추세와 핵심 포인트, 거기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문서의 이해와 공공조직에서의 공문서 작성의 범위, 변화된 최근 공문서 작성 경향, 공문서 작성의 요구되는 필요 역량,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1시간을 구성을 했고요. 단계별 공문서 작성 실습을 하는데, 이 과정은 제목에서부터 큰 틀 짜기까지 그 공문서 작성 A to G 프로세스 과정을 소개를 했고요. SDS 방식의 공문서 흐름, 맥락 잡기와 포맷 실습을 또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상세 커리큘럼 2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이고요. 상세 커리큘럼 두 번째 것을 보면 총 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공문서 논리 구조화 학습, 그 공문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훈련을 할 건데요. 키워드 또는 카테고리 선정 기법, 짜임새에 있는 세부 컨텐츠 구성 요령, 그 다음에 다양한 공문서 작성 사례 보기를 통한 벤치마킹만큼 좋은 거 없죠. 우리가 자, 그거를 보고서 논리를 구조화하는 그런 학습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1시간을 통해서 개정 공문서 작성 지침, 그래서 서식 변경되어 있는 행정문서 간소화에 따른 서식 변경을 알려주겠고, 공문서 항목을 구성하는 어떤 표준화된 내용들, 그것들 예시로서 나타내 있고, 그 내용은 뭐냐면 2019년도 행안부의 행정 업무 서식 편람 개정 공문서 작성 지침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시간에 걸쳐서 공문서상의 문장 작성법에서 공식 문서에 걸맞는 적절한 용어 선택 또는 문장 표현,
공문서상의 문자 다듬기 요령, 즉 문장을 다듬어야 되겠죠. 그 하는 방법. 공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문서 작성 시 우리가 범하는 오류, 타산지석으로서 남이 범하는 그 오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타 공문서 작성 관련 질의응답 피드백, 공문서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습관 행동 조언, 이렇게 해서 상세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능률협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웹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웹사이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문서 작성 지침을 한번 배워보겠는데, 신데렐라 이야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D씨는 최근 팀장에게 신입사원이 기획안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광고 기획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는데, 신입사원의 기획안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여러 번 팀장에게 투자를 받고 결국은 회사에서 글쓰기의 달인으로 통하는 D씨에게 팀장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D씨 역시 그 기획서를 본 후 기가 막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없다는 말이 나올만 하네요. 그러더니 D씨는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제가 이 노래를 왜 부른 것 같아요? 하고 하니까 신입사원은 자신을 놀리고 있다 생각했지만 D씨의 다음 말에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D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데렐라는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요. 어려서 엄마 아빠를 모두 다 잃었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바로 이 신입사원의 글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D 사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글이 지금 이래요. 구성이 뒤죽박죽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기 이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체계적인 문서 작성이 직업생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학습자들은 원칙과 체계가 있는 문서 작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 문서 작성 시 그 작성법에 주의하며 작성해야 함을 아는 기회를 반드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따른 문서 작성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일 경험에서 업무는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신의 명확한 생각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문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효과적이고 그 명확한 진행을 위한 일 경험의 성격상 우리는 많은 문서 작성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른 문서 작성법을 내용을 보면 일 경험에서 요구되는 문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문서 작성 상황은 요청이나 확인을 부탁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 명령이나 지시가 필요한 경우, 제안이나 기획을 하는 경우, 약속이나 추천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요청이나 확인을 부탁하는 경우에 이것은 업무 내용과 관련된 어떤 요청사항이나 확인 절차를 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문서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가 생기는데, 일 경험 중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시에, 즉 알맞은 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 제공과 관련된 문서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이나 보도자료 등의 문서,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서나 안내서 등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런데 문서 제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런데 문서 제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런데 문서 제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또한 모든 상황에서 문서를 통한 정보 제공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명령이나 지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련 부서나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명령이나 지시를 내려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업무 지시서를 우리는 작성하죠. 업무 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상황에 적합하고 명확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단순한 요청이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업무 추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제안이나 기획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제안서나 기획서의 목적은 업무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할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행사나 업무를 추진할 때 제안서나 기획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제안이나 기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는 작성자의 종합적인 판단과 애견적인 지식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문서 작성법의 다섯 번째, 약속이나 추천을 위한 경우에는 약속을 위한 문서는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즉 사용설명서나 제품 설명서가 되겠죠. 추천서, 개인이 다른 회사에 지원하거나 이직을 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상사가 작성해주는 문서, 이것이 약속이나 추천을 위한 경우에 쓰여지는 문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른 문서 작성법으로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문서는 다양한 종류가 생기게 되는데 이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각 회사나 기관별로 고유의 문서 양식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문서를 선정하여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만일 별도 양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양식을 선정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공문서. 공문서는 회사 외부로 전달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되는데, 바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정확히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이 공문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날짜 작성할 때 유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도와 원리를 반드시 함께 기입합니다. 이 공문서는 계속 보관되고 증거 자료로 남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월일을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괄호를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요일을 쓸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짜 작성 시 유상뿐만 아니라 내용 작성 시의 유상이 별도로 또 있는데 한 장에 담아내야만 합니다. 한 장에 담아내야만 하고, 그러니까 이 장수가 길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문서는. 그러니까 아주 내용을 압축해서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엔 반드시 끝자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쳤다.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한 장의 맨 마지막에는 끝이라는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한 내용은 항목별로 구별하는데 다음 또는 아래와 같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대유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또한 이 대유적인 문서는 장기간 보관되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설명서의 내용을 보겠는데 명령문보다 평서문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표설명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글의 성격에 맞춰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만 하죠.
세 번째,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간결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피해야만 하겠죠. 다섯 번째, 복잡한 내용은 어떤 도표를 사용하거나 해서 시각화를 해요. 소비자나 사용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여줘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장 반복은 피하고 다양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죠. 이게 설명서의 내용이었고요. 기획서의 작성법에서 기획서의 작성 전에 유사항을 살펴보면 기획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의사항은 기획서는 상대에게 어필해서 상대가 그거를 채택하도록 설득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를 해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획서 내용을 작성할 때 유사항을 살펴보면 내용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체계적으로 목차를 구성하도록 한다. 기획서는 어떤 일을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만 하겠죠. 핵심 내용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서술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이 되는 토픽 언어 그 선정이 중요하죠.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서 내용과 적합한 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서 제출 시의 유의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왜? 한번 제출을 다시 우리가 빠꾸트 또 낙장불입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번 제출하고 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획서는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까지 이게 심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 제출에 있어서도 과제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오타는 없는지 내용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인용한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김건희 논문에서 보면 그 논문 인용한 자료를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갖다가 거의 90% 이상을 짜집기 한 겁니다. 이거는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물론 논문을 작성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나 혼자서만 쓸 수는 없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해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정확히 기재돼야 되고 그것을 제안서에서 기획서에서 이것을 보고 그 본 기획서의 그 본 사람이 그 내용을 다시 그 출처를 거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획서 제출 시에 중요한 유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보고서 내용 작성 시 유사항을 살펴보면 보고서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진행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작성해야만 합니다. 핵심 사항만을 또 산뜻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 사항만을 아주 산뜻 간결하게 작성해야 된다. 복잡한 내용일 때는 이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위에 상관에게 또는 위에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복잡한 내용일 때는 도표 또는 그림을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고서 제출 시에 그러면 유효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아주 기본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처리 능력이 있냐, 그 일처리한 것에 대한 보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점검을 한다. 어떤 서류든 마찬가지죠. 이건 한번 제출되어지면 거기서 끝이니까 제출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고쳐보고 몇 번씩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예상 질문을 사전에 추출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한다. 자, 보고서를 보고 나서 그 보고서를 본 사람이 그 내용에 조금 의문사항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할 질문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사전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 이것이 바로 아주 능력이 있는 업무 그 성과를 보여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일경험에서 문서 작성은 형식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공문서는 일정한 형식 안에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회사마다 각 문서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서 작성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 원칙.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문장 구성 시 주사항을 보면 간단한 표제를 붙인다. 제목을 붙이라는 얘기죠. 문서의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문서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간단한 표제를 붙이면 문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의 주요 내용을 먼저 써야 돼요. 핵심이 되는 내용만 먼저 써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의 핵심은 결론을 먼저 제시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언부언 앞에서부터 쭉 중언부언 이렇게 쭉 써놓고 나서 핵심 내용은 저 뒤로 가면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이 문서를 읽는 사람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짜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문서를 보는 사람이 그 문서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빨리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문서를 작성할 때 핵심이 되는 주제를 먼저 제시해서 결론을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두 괄식이 되겠죠. 두 괄식.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맨 머리편에 결론부터 내고 그 결론에 따른 그 보충사항, 보충 설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장 구성 시 주사항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되며 불필요한 한자 사용은 배제한다. 한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문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은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원칙에 맞춰서 짧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만 하지만, 그래서 행과 단락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단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서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쓰다 보면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한자를 정확히 알면 좋아요. 좋은데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즉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일한 말인데 다르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면, 그런 사항이 아닌 한은 가급적 불필요한 한자 사용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긍정문으로 작성해라. 공문서에서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정문 또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만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문서 작성 시 주사항이 있는데 그 주사항을 보면 문서는 작성 시기를 정확하게 기입해야만 한다. 공문서는 계속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작성 시기 정확한 기입이 필요하다. 연 원리를 정확히 기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얘기했죠. 이 문서가 제출되거나 전달되어지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빼뜨린 내용이 있거나 또는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고칠 방법이 없죠. 전달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제출까지 검토의 검토를 거듭해서 반드시 어떤 불필요한 내용 또는 잘못된 내용들을 고쳐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문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첨부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첨부 자료는 그 문서의 전달 내용과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료 외에는 기타 불필요한 것들은 중원부음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사항 이외의 첨부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첨부라는 것은 덧붙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덧붙여 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서 내용 중에 금액, 수량, 일자 이것은 전달하는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7강 문서 작성의 원칙까지 해서 오늘 제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8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